네. 자, 2022년도 의학계열 연고대 편입 하반기 학습 전략입니다. 자, 연고대는 한 3, 4개월 정도 기간이 좀 남았고요. 의학계열은 4,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자, 하반기에 전략적 학습 방법으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대학을 선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연고대 같은 경우는 일단 전형이 나오고 나면 생명계열로 선택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과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고려대는 뭐 환경 생태 아니면 생명공학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생화학이나 시스템 생물학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 발표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목표 대학을 선별을 하는데 일단은 영어 성적과 그 다음에 자신의 GPA와 어느 분야에 자신이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전략 대학을 한두 개, 많으면 3개 정도를 선택을 하고, 물론 이제 생물과 화학을 공부를 했으면 아마 주어지는 조건이 맞는 학교 같은 경우는 다 응시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타겟으로 하는 대학을 설정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정형화된 형태로 그 시험에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응을 해서 고득점을 맞게 되면 그 학교가 잘 맞습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전략적 학교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영어 성적과 GPA와 서류가 뭐가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목표 대학을 설정을 했으면 생물의 출제 경향, 기출 문제 분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충남대 수의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생화학 분야가 대단히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대단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적응을 하려면 생물을 좀 깊게 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대단히 많이 늘어나겠죠. 대신 변별력이 대단히 높으니까 내가 한 60에서 65점 정도만 맞으면 거의 합격권이에요. 이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 다음에 특히 식물 생태 분류 진화가 많이 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화학이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분야를 다 준비를 해야지 고득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충북대 의대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당뇨병, 그 다음에 뭐 고혈압, 순환계, 면역 이런 동물 생리학 분야가 좀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특히 발생 중에서도 세포 분열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좀 많이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GPA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영어 성적도 탭스도 좀 괜찮다라고 하면 건양대를 건양대를 타겟으로 정해서 세포생물학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세포생물학만 시험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화학이 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을 좀 낮추면서 세포생물학에 대한 동물생리학 분야는 또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서 세포생물, 분자생물학만 좀 잘 해가지고 고득점을 맞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 다음에 건양대하고 경희대가 3년 동안 시험일이 같았어요. 올해도 꼭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갖게 됐을 경우에는 건양대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좀 낮고, 실력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경희대 쪽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그런 틈새를 좀 노리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자체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세포호흡과 강합성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효소라든가 강합성에 관련된 뭐
이제 색소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공부를 하는 것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폭넓게 주관식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좀 써봐야 되겠죠. 좀 논술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답형이 있고 좀 긴 논술을 요구하는 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유형에 맞춰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요게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자기가 타겟으로 하는 학교를 설정을 하면 어떤 기출문제 분석이 나올 거냐면 일단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난이도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주류를 따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출제가 됐으면 출제한 기출문제를 보고 다음번에 출제하시는 분이 출제자가 최근에 났던 거를 따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 5년이나 한 7년 뒤쪽에서 났던 문제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으면 상당히 중요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낸 문제를 내면 자기가 새로운 문제를 낸 것처럼 나오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 났던 문제를 잘 공부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는 저는 경향 자체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어느 분야가 특징적으로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 잘 분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생물 학습 전략인데요. 이제 생물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 그 부분이 좀 넓다라는 거예요. 분량 자체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 생물은 이제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분야를 집중적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생물을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암기를 할 거냐? 우리는 생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나무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잎도 보고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생물이다라고 하면 뭐 수송계다. 그러면 수송계가 이제 트랜스포트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부분적으로 뭐 확산과 삼투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수송계 그러면 머릿속에 수동수송.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동수송. 그다음에 능동수송 두 개로 나눈 다음에요. 수동수송은 다시 확산과 삼투압으로 나눠지고 확산은 다시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으로 나눠지고 촉진확산은 다시 채널과 운반체로 나눠지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됐으니까 이제 각각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은 채널과 캐리어에 대해서 운반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 같은 경우는 몰농도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팽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투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는 엔도사이토시스가 있고 엑소사이토시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엔도사이토시스는 파고사이토시스, 피노사이토시스,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 뭐 이런 식으로 분류 체계를 맞춘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도사이토시스야 LDL 메디에이티드 리셉터 그러니까 LDL이 메디에이티드 그러니까 수용체 맥에 엔도사이토시스는 LDL밖에 없거든요. 나오는 게. 그러면 LDL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클라스린, 단백질, 피복구를 형성하니까 그런 단백질 같은 걸 이제 외워야 되겠죠. 클라스린 단백질. 이런 것들 외워가지고 이제 체계를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전체적인 숲을 먼저 그리고 나서 나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숲이 안 그려지면 뭔가 하나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가 빠지니까 뭔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경계다. 그럼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지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나눠지고 뇌는 다시 대뇌와 소뇌와 중뇌와 연수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특징, 뭐 대뇌라든가 아니면 대뇌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두엽, 이제 부분적으로 할 때 뭐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그 안에 들어있는 대뇌 번연계까지도 이제 딱 머릿속에 이제 쭉 들어와야 되는 거죠. 대뇌 번연계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후각구, 후각망울이라고 하는 것과 해마가 있고 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는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성신경, 대뇌의 지배를 받는 것과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신경. 다시 체성신경은 뇌신경과 척추신경, 그러니까 뇌에서 막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척수신경 31쌍, 사지, 척수에서 나오니까 사지신경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딱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숲을 잘 그려주고 나무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 숲과 나무가 가장 중요하냐면 분류요. 분류 어렵지 않습니까? 분류는 보통 대부분 다 포기를 해요. 그런데 숲을 잘 그릴 줄 알으면 그 다음에 나무는 이게 나무가 잘 따라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숲을 잘 그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물은 체계적 접근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한다?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는 어떻게 한다? 숲을. 자, 숲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습 전략이에요. 학습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편입 같은 경우는 보통 문항도 제대로 잘 공개를 하지 않고요. 답은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답을 공개하는 학교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래 답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문제 자체가 100% 내가 이것을 신뢰를 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국가시험처럼 답도 공개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시험을 치고 온 수험생들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좀 오류 같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오류라기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이 내신 분이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단백질의 3차 구조에 관여하지 않는 결합은 그랬어요. 그래 놓고 1번 이온 결합, 2번 이항화물 결합, 3번 소수성 상호작용, 4번 반대로 왈스힘, 5번 수소 결합. 그러면 이게 뭐냐? 답이 없어요. 왜? 3차 구조라고 하는 단백질의 3차 구조는 곁사슬 수소 결합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출제가 되면 5번 수소 결합을 찾아야 돼요. 왜? 이 분이 생각하는 그 수소 결합은 곁사슬 수소 결합으로 한 게 아니라 중심골격 수소 결합이에요. 그러면 중심골격 수소 결합은 단백질이 2차 구조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알파 헬릭스와 베타 병풍 구조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골라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 펩티드 결합, 2번 뭐 곁사슬 수소 결합, 3번 이항화물 결합, 4번 뭐 이온 결합, 뭐 5번 반대로 할 수 있는 뭐 소수성 상호작용 이렇게 났다. 그러면 이때는 펩티드 결합을 찾아야 되겠죠. 펩티드는 1차 구조를 형성하는 안정화시켜주는 펩티드 결합,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결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펩티드 결합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시험 문제를 냈는지 잘 파악을 해서 답을 해야지 그런 문제를 잘 맞춰야지 변별력이 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격에 더 가까우시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북대, 수의대, 그 다음에 고려대 생명계열 같은 편입은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면 논술이에요.
자, 논술을 해야 되는데 그럼 논술은 써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남을 이해를 시켜야 돼. 그 이제 답을 매기는 사람을 이해를 시키려면 그림도 좀 그릴 줄 알고 그림도 좀 잘 그려서 거기다가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것도 이제 자기가 이해를 했으면 그거를 그대로 좀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관식 논술형 문제는 내가 미리 좀 연습을 해서 문항을 좀 뽑아놔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문제가 날지 모른다라고 해서 그냥 뭐가 나겠지라고 그냥 예측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경북대 시험 문제다. 그러면 자, 그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유전자 가위의 단점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를 뭐 서술하시오. 이러면 이제 유전자 가위에 대한 거를 좀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유전자를 단편적으로 막 이어붙여가지고 머리가 엄청 좋은 이런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이 세상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의 유전자 조작하는 이것은 일단 좀 단점일 거예요. 하지만 유전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나누고 자기 나름대로 서술하고 자기 주장을 잘 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서술하고 글씨도 잘 언제 내가 어느 정도로 쓸 수 있는지 어쨌든 많이 써야 되잖아요. 서술하시오 그러면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용지를 비포 용지로 이렇게 다 주고 한 면을 다 써라 그러면 이거 많이 써야 되니까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글자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서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은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고 나서 이제 서술을 시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반기 학습 전략에서 자, 논술형 같은 경우는 문항 100개 정도를 뽑아라. 그 다음에 이제 문항 100개를 뽑을 때 물론 지식적인 면도 있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많이 뽑아야 돼요. 그럼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코비드19에 대한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는 단백질 항원을 백신으로 쓰는 거고 그럼 모더나 화이자는 mRNA 백신을 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뭐 셀리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DNA 백신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DNA 백신은 어떻게 접종을 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면역을 갖게 되는 건지. 그러면 모더나나 화이자는 mRNA라고 하는 건데 그럼 mRNA를 여기 들어오면 우리 세포 내로 들어와야지 단백질 합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mRNA만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mRNA를 인지질, 나노 입자로 싸는 게 기술이야. mRNA는 우리나라가 엄청 잘 만들어요. 금방만 만들고 대량 생산 가능해요.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요 나노 입자, 인지질에 싸서 소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주사로 해서 넣으면 우리 세포 안으로 요 mRNA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 바깥으로 표질을 하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가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면역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제 아는 거야. 요렇게 생긴 단백질을 공격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시사적인 것들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노벨 생리의학상 또는 노벨 화학상이 생물과 관련된 부분이 수상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잘 이제 자료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좀 만들어 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관식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시사적인 거,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좀 정리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고사. 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강생이 많아야지 뭐
한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해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뭐 10명이 본 데이터를 가지고 모의고사 성적을 산출이 되면 그거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뭐 100명이나 2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오면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포지션이 있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편입해서 좀 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상위 10%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돼요. 10%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다 보면 내가 타겟으로 정한 대학인데 내가 유전학을 너무 못해. 근데 유전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사실상 이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 유전학은 대부분 쉽게 나면 변별력이 없고 다 맞고, 그럼 좀 어렵게 나면 정말 맞추기가 어려고, 추론 문제니까. 추론 문제가 나다 보니까 뭐 다인자 유전이나 이런 문제 나면 어렵습니다. 거기다 하디-바인베르그 법칙 같은 거 어렵게 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전학은 정말 어려운 문제는 좀 포기하고, 남은 왜 나도 틀리고 남도 틀리니까 대신 쉬운 문제는 실수하지 않고 잘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자, 유전학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식물 생태 분류 진화겠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제 생각에는 반드시 좀 잘 하는 것이 좋지만 어떨 때는 나고 어떨 때는 나지 않은 이런 분야가 되니까, 그리고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분류 같은 거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구 카톨릭 의대를 본대요. 그럼 대구 카톨릭 의대는 원생동물이 그동안 엄청 많이 났어요. 뭐 아프리카 수면병, 트리파노소마, 뭐 이런 거, 독소프라즈마, 포자충류의 독소프라즈마, 뭐 말라리아 원충 이런 거 많이 나거든요. 병과 관련된 거. 이런 거는 학교마다 유형이 있으니까 그 분류는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류나 이런 것들 대신 식물은 좀 호르몬이나 식물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는 좀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생문진도 제대로 이제 공부를 좀 잘 했으면 좋겠지만, 그 학교 타겟으로 하는 학교에서 잘 나지 않거나 비중이 엄청 적다 그러면 조금 포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버리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아니면 이론 과정에서 면접도 대비를 해야 돼요. 자, 면접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면접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따로 막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고 뭐 준비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항을 예를 들어서 3문항, 4문항, 5문항을 면접 전에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 2개를 선택을 해서 뭐 3명의 교수님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2-3명이 가서 설명한다거나 이러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미리 거기 그 면접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제가 이거 면접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원격 진료를 한다 그러면 원격 진료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원격 진료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원격 진료를 하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개업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좀 반대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아니면 큰 대형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원격 진료를 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래서 단점,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면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 원격 진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단의학 같은 경우도 의사가 보는 거하고 AI가 100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진단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과연 이런 것들을 자, 의사들이 수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면 저는 원격 진료를 찬성을 하고 AI에 의한 진단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왜?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정확한 수술과 정확한 진료를 이제 치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제적 이득이 줄어드는 의사들이 반발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어주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뭐 병원 같은 경우는 있을 텐데 자기 전공 분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단도 아주 어려운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뭐를 한다? 수술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간단한 병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오히려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병원은 환자가 많고 어떤 병원은 환자가 적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분야를 거기다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진단에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그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그 바로 가까운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구현을 한다라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면접에 대한 대비도 해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 완성이 될 때 최종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 편입은 어쨌든 자신의 운명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일신우일신. 자, 만족하지 않고요. 자기가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상하면 큰일 나겠죠. 그거는 뭐 1년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얻어질지도 모르니까 좀 체력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도 좀 잘 챙겨 먹었고 이런 것들도 이 편입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뭐 초코파이 하나로 때우고 이러지 말고 조금 좀 좋고 이렇게 햄버거 같은 거 좀 드시지 마시고 라면 같은 거 좀 드시지 마시고 그래도 제대로 된 도시락 같은 거 잘 드시고 음식 같은 거 잘 이제 규칙적으로 자 일단 잘 먹으면서 잘 먹고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는 어쨌든 다 설명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전자칠판이라 제가 좀 많이 쓰면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뭐 쓰면 좀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말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보기를 해서 좀 그 분야가 좀 빠르게 설정이 돼서 넘어갔다 그러면 좀 다시 보기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들어서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하반기에 아까 그 전략대학 찾는 거 이런 것들도 혼자서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를 꼭 만나야 돼요. 지금은 대면 너무 방역 단계가 높아서 대면 상담이 조금 어렵지만 이제 한 8월 말쯤 되고 9월쯤 되면 대면 상담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해서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저랑 이렇게 좀 학습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략 대학을 찾는다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좀 좋은 그런 결과를 얻는데 좀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반기 학습 전략 생물입니다.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좀 바꿀 수 있게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